2013년에 시행되었던 외교관 후보자 PSAT 사항 판단 두 번째 21번부터 40번까지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형은 인책형이고 2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글 근거로 추론할 때 옳지 않은 거를 고르라는 문제고, 지문형이라서 글이 길기 때문에 좀 빨간색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일의 꿈이었던 인도 항해가 바스쿠 다가마 이후 가능해지자, 자, 이거 봅니다. 포르투갈. 자, 무역풍과 몬순 때문에 인도양을 중심으로 한 상업 체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상당히 규칙적인 틀이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지중해를 잇는 아덴, 소팔라, 캘리컷을 연결하는 삼각형이 서쪽의 형성. 이것은 전적으로 아랍권이었다. 여기는 지금 봐봤자 머리만 아파. 굉장히 많은 정보를 랩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또 방위적인 그 동서남북 이런 걸로 물어본다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체크만 해놓고 그냥 좀 가볍게 읽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한편 저저 해가지고 지중해권과도 연결이 되고, 지중해를 잇는 서쪽의 형성, 그 다음에 동쪽에 어쩌고 말라카 해가지고 광범위한 공간이 연결됐다. 그래서 그냥 이게 사슬처럼 엮이고 엮여서 그냥 이렇게 되게 네트워크가 커졌다, 이렇게 하고 빠르게 넘어갑니다. 자, 포르투갈은 인도양 세계를 전체로 상대로 보면 보잘것없는 세력에 불과했지만 대포를 앞세워 아시아를 포함한 주요 거점 지역들을 무력으로 장악했다. 자, 포르투갈의 해외 유출 인구는 10만 명. 이는 전체, 그럼 100만 명이겠죠, 전체 인구는. 남자 인구로만 본다면 35%의 비중이었다라고 합니다. 남자 인구는 얼마나 될까? 10만 명을 35%로 나누면 되겠지. 30만 약간 안 되겠네. 그럼 70만 가까이가 여성이었다라는 걸 대충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구리 무게의 2.5에서 4배에 해당하는 후추를 살 수 있었다. 독점은 불가능. 하지만 포르투갈 상인들이 들여온 후추의 양은 적은 것은 아니었음. 전 세계 생산량의 3분의 1인 3,000톤의 후추를 이 기간 동안 들여왔는데, 그럼 전 세계의 거의 3분의 1은 엄청 큰 거죠. 1번. 자, 포르투갈 전체 인구는 이거 아까 봤던 그거죠. 얘가 유출된 인구가 10만인데 그 전체 10%니까 100% 하면 10배 하면 100만 명이 맞죠. 16세기 초 포르투갈은 매년 10만 명의 해외, 이런 말은 없었어. 그러니까 이 말은 있었지. 해외 유출 인구가 10만 명인 거랑 3,000톤의 후추를 들여온 거는 여기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이 말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2번은 그냥 생뚱맞은 선지입니다. 2번이 정답이고. 네, 이전에 형성됐다고 나와 있죠. 자, 아까 뭐라고 했죠? 대포를 앞세워서 무력으로 장악했다. 이건 이제 군사력을 사용한 거죠. 12만 톤의 후추를 유럽에 들여올 때 구리를 대금으로 지급했다면 최소 3만 톤의 구리.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구리 무게의 2.5에서 4배에 해당하는 후추를 살 수 있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샀을 때 그때 기준으로 12만 톤을 극단적으로 2.5배에 해당하는 그 값어치를 주고 샀다면 2.5로 나누면 되겠지. 근데 그건 최대값이잖아. 왜? 얘가 분모가 되는 건데, 분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수치는 커지니까.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4로 나눠야겠지. 12만을 4로 나누면 뭐다? 3만 톤. 맞죠? 최대는 뭐겠어? 2.5로 나누면 되잖아. 2.5로 나누면 뭐가 되지? 4. 왜 계산이 안 되냐? 4.3인가? 잠깐만. 뭔 소리야? 이 나눠지는가요? 이게 그러니까 나눠지던가? 2.5에 4, 3. 왜 갑자기 계산이 안 되냐? 처음인데. 아직 문제 텐션이 4분밖에 안 돼서 떨어질 수도 없는데, 텐션이. 12 나누기 2.5, 4분의 1. 48,000. 그러니까 수치가 좀 지랄 맞아가지고 좀 약간 낯설어서 그랬나 보다. 자, 22번. 이번엔 옳은 걸 찾으러 갑니다. 성균관을 다른 말로 반궁이라 한답니다. 반궁이란 말의 유래는 중국 고대로 거슬러 올라오고, 천자의 나라를 벽옹이라고 하고, 체크만 이렇게 놓습니다. 그다음에 제후의 나라를 반궁. 그래서 반궁이란 말은 반수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고, 물론 여기서의 궁은 궁전이란 뜻이 아니라 그냥 건물이란 뜻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내력으로 인해서 성균관과 관련된 곳에 흔히 반자를 붙였으니
성균관 주위의 마을을 반촌이라 했다라고 합니다. 그곳의 주민은 반민, 그 다음에 반인이라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학자가 뭘 썼대요. 안광수전의 뭐 반촌의 유래와 반촌 주민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성균감을 부흥할 것을 도운 데서 비롯되고 조선이 한양의 도읍을 정하고 성균관을 한양으로 옮기자 그 노비 자손들이 옮겨와 살면서 하나의 통일을 이루었고 이 때문에 반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대학교 근처에 상권이 있죠. 원룸 상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거주, 숙박 이런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상권이 있으면 이제 밥 먹어야지. 밥 먹는 또 상권이 있고 또 그 상권이 있으면 뭐 세탁소나 뭐 PC방이나 뭐 인쇄소나 막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부수적인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 뭐 프랜차이즈 카페 이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집성촌이 이제 됐다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반촌의 형성 유래가 이래했다. 반촌에 거주한 반인의 삶은 성균관과 불가분의 관계. 개인적으로 좀 이런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글쎄요, 저는 약간 좀 이제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한글, 저는 이제 한글을 좋아하는데 이게 또 대한민국 사회가 이 한자 용어랑은 이게 좀 잘 애매하지만 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아직 앞으로도 뭐 사라지기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한자를 싫어해요. 한자 표현을 개인적으로. 불가분의 관계가 뭐냐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불가분이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뭐 자주 쓰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법조계 쪽에서 종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법조계가 꼭 판검변이 아니더라도 뭐 법무사라든지 뭐 법무행정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범위가 많습니다. 그쪽에 그러니까 법률 용어라고 간단하게 말해서 한 글자로 그러니까 이걸 쓴 사람이 법조계에 종사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아니면 엄청 옛날 사람이던가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분인가 이거 다 책에서 따온 거잖아. 어느 책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이거 굳이 이렇게 뭐 표현을 해야 되나 싶은데 있어 보이긴 하지. 뭔가 막 가오가 있고 좀 법률 용어 중에 그런 거 많잖아요. 솔직히 이거 보면서 피식하시는 분들 많을 거야. 성균관은 조선시대 최고 교육기관으로 대사성 이학 관료 조직과 교관 그리고 유생들이 있었다. 더욱이 성균관은 공자의 위패를 모신 대성전, 명륜당 이외에도 학생들의 기숙사 식당이 있었다. 그냥 안 읽고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천주교는 이제 반촌에서 시작을 했지만 축출당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겠죠. 1번. 한양의 반촌이 형성된 건 고려 말기가 아니라 고려 말기에 이제 자리를 잡았지만 아직은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균관이 이제 한양으로 옮겨져 와서 이제 반촌이 형성된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게 정답이 되는 근거가 이건데 뗄래야 뗄 수 없었다고. 반인들의 삶과 성균관은 그러니까 성균관 때문에 자기네들이 먹고 사니까 성균관이 만약에 쇠퇴한 시기에는 반인들의 삶에도 당연히 변화가 있었겠죠. 좀 아무래도 쇠퇴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거죠. 아까도 이제 대학교를 예로 들었는데 폐교한 대학교들 은근히 많아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거고. 그 주변의 상권들 그 막 인터넷에 보면은 뭐 땡땡 대학교 폐교한 땡땡 대학교 근처 근황 막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 뭐 유튜브에도 올라오고 그런 거 이제 찍는 또 전문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그럼 막 되게 폐허가 돼 있잖아. 똑같은 부분이지. 동심원 모양으로 확산되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애초에 천주교는 축출당했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했었고 반인은 아니죠. 반인 이렇게 딱 은근슬쩍 끼워놨네. 천자의 나라가 아니라 제후의 나라. 제후의 나라였기 때문에 반궁을 썼던 거죠.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법률 용어가 좀 가오를 좀 많이 잡아. 뭔가 있어 보이는 가오라기보다는 좀 있어 보인다. 뭔가 유식해 보인다 막 이런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유식해 보여서 나쁠 것도 없지만 굳이 그렇게 유식해 보일 필요가 있나 싶어. 가장 이제 골 때리는 거 버벌에서 그 판례에서 아니한다. 안는다라고 하면 되지. 안 그래요? 뭘 아니한다야. 쳐맞아요. 몇 대를 쳐맞아요. 그런 소리를 하나. 23번. 자,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며 피부색은 멜라닌, 카로틴, 헤모글로빈이라는 세 가지 색소에 의해 나타난다. 뭐 흑색 이거는 멜라닌은 그러니까 흑색 또는 흑갈색의 색소인 멜라닌은 멜라노사이트라 하는 세포에서 만들어지며 계속적으로 표피 세포에 멜라닌 과립을 공급한다. 아니 중요한 건 이걸 쭉 읽어나가는 게 지금 읊조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뭐 웅변대에 나온 것도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지. 많을수록
흑색을 띠고 적을수록 엷어진다라는 겁니다. 체크만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걸 다 곱씹으면서 읽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서양인의 혈색이 분홍빛인 이유는 적혈구 세포 내 헤모글로빈의 진홍색이라고 합니다. 한 개의 적혈구에는 3억 개의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있고 한 개의 헤모글로빈에는 4개의 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별도의 언급이 없더라도 그럼 한 개의 적혈구에는 12억 개의 햄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스쳐갔다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진짜 그러니까 피셋을 제대로 공부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자, 한편 태양이 방출하는 여러 파장의 빛, 즉 적자 가시광선 중 피부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건 자외선이다. 자, 이것도 자외선 A, B 이렇게 C만 체크할게요. 왜냐하면 또 물어보면 그때 와서 보면 되니까. 자외선 B를 차단해주는 시간을 나타낼 뿐 차단 정도와는 관계가 없다. SPF 수치는 1부터 시작하고 1은 15분을 의미한다. 그래서 1단이 올라갈 때마다 15분씩 증가한다. 그래서 SPF 4는 1시간, 왜냐하면 15 곱하기 4 60분이니까. 자, 옳은 걸 고르라고 했고 기억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멜라닌 종류에 따라 피부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멜라닌의 양이 많을수록 흑갈색을 띠고 이런 걸 봐서 우리가 이런 그 내용을 토대로 멜라닌의 양에 따라 피부색이 결정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나왔네요. 한 개의 적혈구에는 산소 분자 12억 개. 잠깐만요. 12억 개의 햄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근데 뒤에를 잘 봐야지. 햄 한 개가 산소 분자 한 개.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라는 소리지. 그럼 맞지? 자, 실전에서는 지금 이것만 읽을 것만 남았다.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장에서 실전이라면 리을은 옳다고 치고 디귿만 보고 넘어가면 돼요. 디귿의 정오 판단만. 알겠죠? 1시간 동안 차단하는 아니죠. 양하고 관계없다. 뭐랑 관계있다? 시간. 그럼 3번이 정답이고요. 자, 40이니까 15분을 곱하면 600분이거든. 1시간 60분인 건 다 아실 거니까 10시간이구나 라는 걸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24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거. 동산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다. 예컨대 A가 500을 B에게 빌려주고 그 담보로 B 소유의 보석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석 준 사람이 질권 설정자 또는 채무자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죠. 동산 질권은 채무를 전부 변제한 때 질권자가 담보 목적물을 질권 설정자에게 반환할 때 소멸을 한다라고 합니다. 법인이나 상호 등기를 한 사람이 그 채권의 담보로 동산을 제공했을 때는 채권자가 담보 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법인 등이 제공한 동산에 대해 담보 목적으로 등기된 채권자의 권리를 동산 담보권이라 합니다. 동산 담보권의 취득이나 소멸은 동산 질권과 달리 담보 등기부에 이거 밑줄 치면 되겠다. 효력이 발생한답니다. 동일한 동산에 설정된 동산 담보권 상호 간의 우선순위를 보면은 등기의 선호, 그러니까 먼저 등기 친 사람이 권리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동산 담보권자는 동산 질권자와 마찬가지로 이건 동일하다. 그죠? 공통점을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 목적물 전부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고 1번부터 보도록 하죠. 갑이 을 소유 동산에 대해 동산 질권을 취득한 후 그 동산을 을에게 반환하면 소멸합니다. 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한 때 그리고 채무를 변제하고 목적물을 반환한 때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변제한 때, 그 다음에 콤마를 찍었죠. 그러니까 이거 케이스가 두 개로 나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면 소멸한다고. 그러니까 소멸 사유가 두 개라고. 그럼 뭐야? 반환을 했으니까 소멸하겠지. 경찰관 을이 채권자 갑에게 자신의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더라도 그렇죠. 왜? 그 담보로 이거를 등기를 한다면
담보 등기부에 등기를 해야 되니까. 상호 등기를 한 을이,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왜냐면 담보 그 등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채권, 그러니까 담보로 동산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인이나 상호 등기를 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경찰관 을은 그냥 일반이니까 동산 질권으로 봐야 되나? 그쵸? 그러니까 이제 동산 질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동산 담보권은 아니죠. 어쨌든 틀렸습니다. 3번 상호 등기를 한 을이 갑에게 자신의 맞죠? 그러면 갑이 그 등기를 하면 취득하는 건 맞습니다. 3번은 옳은 복입니다. 그쵸, 우선하죠. 왜 등기의 선우라고 아까 나와 있었죠. 5번이 정답이네요.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법인의 동산을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고 담보권을 취득했으니까 문제 없겠죠, 정상적으로. 그리고 을이 갑에게 채무 일부를 변제했다. 이런 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핵심이 담겨 있죠.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전부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 일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그 일부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5번이 틀렸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5번. 올바르게 표현된 거는 누누이 말하지만 이거 굉장히 떡대가 있는 문제예요. 지금 이게 A4 사이즈인데도 이렇게 꽉 찰 정도면은 그 실세 시험장은 이거보다 더 크잖아요. 그럼 당연히 거기서 이제 더 크게 보인다는 거지. 근데 쫄지 마세요. 오히려 이런 문제들의 핵심만 파악하면 진짜 그러니까 너무는 아니고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생명은 관용, 계통으로 구분한다. 이 중 관용은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 생명이 이제 베이스가 되는데 얘네 둘을 다 써도 되고 아니면 얘 하나만 써도 되고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서는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수 없고 이 순서는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기본색을 봅니다. 유채색과 무채색으로 각각 이렇게 나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채색과 무채색은 이런 게 있구나. 무채색은 3개밖에 안 되니까 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분류하기 편할 겁니다. 그다음에 명도 채도에 관한 수식어와 무채색의 명도에 관한 무채색은 채도가 없으니까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무채색은 요거 2개만 보면 되는 거지. 만약에 무채색이었는데 얘네들의 표현을 썼다. 그거 잘못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 이제 여기 있는 거고 색상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빨강띤 뭐 이런 거는 이런 걸 적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조를 보면 색상에 관한 수식어는 쓰임에 따라 예를 들어 빨강띤, 빨강기미에, 빨강끼에 등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뒤에 뭐가 오든 빨강, 노랑, 녹색, 파랑, 보라만 지켜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1번 봅니다. 진한 회색. 자, 일단 반대로 가야 됩니다. 회색이 뭔지부터 봐야지. 자, 무채색입니다. 그럼 무채색이면 얘네들밖에 안 되거든. 진한은 유채색에 쓰는 거니까 바로 안 돼. 원래 이런 문제 푸는 거는 국룰은 아닌데 뒤부터 가는 게 맞습니다. 더 빠릅니다. 노랑을 보면 노랑은 유채색이죠. 그 유채색은 알겠어. 그럼 보랏빛. 자, 얘는 이제 색상에 관한 수식어만 있으니까 이걸 신경 안 써도 되겠네. 자, 보랏빛 간다. 적용 색상에서 노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안 되죠. 자, 노랑 봅니다. 똑같이 또 유채색인데 파랑띤입니다. 자, 파랑띤에 안타깝게도 노랑이 적용이 안 돼. 그럼 넘어가. 자, 빨간 기미에 밝은 보라 3개 다 썼고 보라는 유채색이다. 그럼 유채색에 밝은 거 가볼까? 밝은 여기 있지? 유채색 적용이 가능하네. 오케이. 그럼 마지막 빨간 기미. 빨강이겠지? 어차피 띤이나 김이나 뭐 다 똑같다고 했으니까. 근데 보라가 여기 있네. 그 정답은 뭐야? 잠깐만. 너무 빨리 간다. 너무 설명을 빨리 했나? 좀 침착하게 해볼게요. 자, 보라가 유채색이고요. 자, 밝은이란 표현은 유채색, 무채색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빨강 김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빨강이겠죠. 그럼 적용하는 거는 뭐야? 보라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빨강 김이는 이제 보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잠깐 그럼 뭐야? 이거 맞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고 체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이거 딱 보자마자 얘 오답으로 선택할 확률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가 뭐냐면 틀린 부분은 없어요. 위배된 부분은 없어. 하지만 이 순서에 위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색상 이 순서는 바꿀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빨간 기미가 그러니까 밝은 빨간 기미의 보라였으면 맞아요. 근데 얘는 틀렸으니까 5번이 정답이겠고 5번은 왜 정답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녹색 유채색인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뭐야? 노란기 가면 색상이니까 맞겠지. 녹색 포함되어 있네. 마지막 앞에는 뭐야? 명도 채도니까 노란기 앞에 아주 연한 유채색 가능하네. 얘가 이제 올바른 제대로 된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인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26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고액 현금 거래 보고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그래서 모든 금융 거래는 1거래일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한다라는 겁니다. 1일이면 1일이지 1거래일은 뭐냐?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는 분들에게는 좀 생소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물론 안 해도 뭐 충분히 매스컴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 뜻이잖아.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굳이 뭐 주식계에서만 거래일이라는 표현이 쓰이진 않아요. 다른 데서도 쓰이기도 하고 뭐 금거래, 은거래도 뭐 다 파생상품 거래에서도 쓰이는데 거래일이라고 정한 거는 24시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날 특정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거래일이 되기 때문에 일거래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루 안에 다 그러니까 다 돈 받을 거 받고 보낼 거 보낸다 이 소리입니다. 나 며칠 뒤에 줄게 이딴 거 안 한다고. 그런 걸 고려 안 한다는 뜻입니다. 금융기관은 현금이나 엄수표와 같이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 1거래일 동안 같은 사람 명의로 2천만 원 이상 또는 영수한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이러한 고액 현금 거래 사실을 관계기관에 보고해야 된다. 다만 금융기관 사이 또는 금융기관과 국가 지자체 사이 이루어지는 현금 등의 지급, 영수는 보고 대상에 제한한다. 이러한 고액 현금 거래 보호 대상에는 금융기관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현금 거래뿐만 아니라 현금 자동 입출금 이거 ATM이잖아. 오토텔러 머신. 거기서의 이제 현금 입출금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계좌이체, 인터넷 뱅킹 등 회계상의 가치 이전만 이루어지는 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억 볼게요. A 볼게요. 10만 달러는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외국 통화는 제외된다고 하니까. 3천만 원이 중요한 거지. 얘를 어떻게? 인출했다는 거잖아. 인출했다는 건 뭐야? 은행에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이건 지금 필요가 없고 수표로 인출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현금 입출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보호 대상이 맞습니다. 자, 이거는 그 지자체에다가 돈을 내는 거잖아. 맞죠? 이게 여기에 지금 해당하는 것 같은데? 이거다. 지자체 이게 의미가 없고 왜냐면 지자체끼리니까 계좌이체를 통해서 납부했기 때문에 2천만 원을 넘어도 대상은 아니에요. 고액 현금 거래. C 볼게요. 자기 명의와 배우자 명의 합쳐서 2,500이면 될 것 같은데 본인의 동일한 명의에서 2천만 원 이상이 돼야 되니까 아닙니다. 그럼 B, C 빼볼까? 답이 나와버렸네. D 볼게요. 얘는 계좌가 두 개로 나뉘었지만 모두 본인 명의이기 때문에 1,000만 원씩이니까 맞아요. 2천. 2천만 원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 합쳐서 2천이잖아. 자기 명의니까 아니요. 명의가 틀린데. 애초에 틀렸어요. 그리고 명의가 다르다 해도 인터넷 뱅킹은 그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은 카운팅이 안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번 옳지 않은 거 법조문. 자,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형 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2항. 자, 어쨌든 심의 거쳐서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게 국보가 될 수 있다. 자, 이제 무형문화재입니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거를 중요무형문화재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항에 따라 보유자를 인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보유 단체도 되고 보유자도 된다는 겁니다. 3항을 보면 2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외에 그쵸, 추가로 인정도 가능하고, 이 사망에 따라 인정된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심의를 거쳐 명예 보유자로 바꾸고 변경을 하고, 그러니까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은 해제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보호물 보호구역 지정을 보니까 1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해 특히 필요하면 지정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인위적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인정되면 조정을 할 수 있다. 어, 뭔가 막 문화재 이런 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헷갈리고 까다로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의외로 굉장히 간단했고 무형 문화재냐 유형 문화재냐 이것만 좀 헷갈리지 않으면 무난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문제를 정답을 낸 건 아니지만 근데 왠지 촉이 옵니다. 기억 중요 무형 문화재 가운데 인류 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가치가 크고 유래가 들면 국보가 될 수 있다. 맞지? 왜? 여기 있다며? 아닙니다. 무형 문화재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유형 문화재고 굳이 유형 문화재와 무형 문화재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유형은 형태가 있는 거, 무형은 형태가 없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한국사 공부할 때 뭐 석탑 이런 거 많이 보잖아. 무슨 뭐 불국사, 네, 뭐 석굴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석가탑, 다보탑 얘네들이 유형 문화재죠. 무형 문화재는 뭐 탈춤, 판소리, 뭐 가야금 막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자, 중요 무형 문화재가 발생한 지역에 보육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 유형 문화재입니다. 일정한 연령이 되면 명예 보유자로 이렇게 변경된다라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 명이 이거 할 수 있다. 중요 무형 문화재 보유자는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다 틀렸네요. 문제를 왜 이런 식으로 내지? 5번이 정답입니다. 28번 봅니다. 땡땡 기간의 제휴시설 안내 홈페이지의 일부인 호텔 상호 리스트와 지역별 리스트다. 이를 근거로 추론할 때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터넷 그 웹페이지 홈페이지의 이제 일부를 스크린샷 캡처한 느낌인데 그럼 지금 이걸 누를 수 있고 뭐 누를 수 있겠죠. 이게 배너가 될 테니까. 근데 얘네 둘을 누른 거를 지금 올려놨다 이거죠. 중복되는 건 없다는 거죠. 호텔과 콘도미니엄은 따로따로 간다는 거지. 호텔 상호 리스트에서 지역명을 포함한 호텔은 해당 지역에 위치한다. 오케이. 자, 기간과 제휴된 호텔 수와 콘도미니엄 수는 동일하다. 야, 이거 어떻게 구하냐? 호텔 수는 다 더하면 되겠지 해가지고 1, 2, 3, 4, 5, 6, 7 1, 2, 3, 4, 5, 6, 7, 8, 9 맞죠? 똑같이 9구니까 18이지? 하나하나씩이니까 귀찮으니까 얘만 이제 해주면 되겠네. 이거 5개, 13개, 31개. 야, 그래, 호텔은 나와 있는 게 이거가 전부일 테니까 31개인 건 알겠어. 기간과 제외된 호텔 수는. 근데 콘도 수는 안 나와 있잖아. 그 자료 해석에서 약간 반대 해석 느낌을 좀 적용해 보면 되는 게 지역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보면 이게 눈치가 좀 빨라야 되는 문제인데 눈치가 있어야 이게 좀 이거 쉽게 풀리는 문제거든요. 지역별 리스트 보니까 호텔, 콘도미니엄 지역별로 나뉘었어. 그러니까 호텔을 누르면 호텔별, 지역별 리스트가 되겠지. 얘를 누르면 콘도미니엄이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숫자 카운팅되는 게 그 창이 나올 거다. 그쵸? 근데 지역별은 하나밖에 없네. 얘네들을 합쳤다라는 걸 우리가 바로 캐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눈치가 좀 빨라야 됩니다. 이 문제는.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이 시즌에 그러니까 12부터 18 이 사이 한 7년, 6년 시즌에 이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 되지. 10, 15, 18. 이거 뭐야? 25 맞지? 25, 30. 얘는 뭐야? 10, 15, 21. 그럼 다 더하면 뭐가 돼? 69인가? 자, 그럼 31개를 69에서 빼면 뭐가 남아? 38이 남지. 그러면 우리가 콘도미니엄 캡처한 그 이미지, 그러니까 이제 그 콘도미니엄에 관한 정보 이미지가 없다 해도 38개구나 라는 총수는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달라요. 이거 여기 있네. 이거 보면 되겠네. 니은은 노보텔 엠베서더 강남 독산 지점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게 하나의 시도이잖아. 서울시 왜 서울시라고 했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시 물론 이제 축약해서 쓰긴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서울특별시가 맞는 거죠. 있습니다. 뭐 호텔 농심, 호텔 인터시티. 여기 보면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교육문화회관이라고 해서 굳이 호텔이라는 그 단어가 안 들어가도 이렇게 호텔로 분류한 경우가 있어요. 다 틀렸어. 이거 왜 전 문제랑 똑같지? 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지? 기억 니은 그러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기관과 제휴된 콘도미니엄이 없는 시도가 있다. 이것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까요? 싶은데 한번 보죠. 서울 이거를 왜 눌러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해놨을까? 딱 뭔가 느낌이 오지 않을까요? 안 나요? 서울이 5개를 누르니까 해놨을까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공교롭게도 자, 라마다 호텔과 노보텔은 여기 다 있어. 여기 있잖아. 라마다 호텔 스위트 2개가 여기 있는 거잖아. 서울교육문화회관 딱 하나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에 있는 이 지역별 리스트를 찍었더니 서울에 5개가 위치하거든. 5개 지점이. 근데 얘네들이 모두 알고 봤더니 공교롭게도 다 호텔에 해당하는 애들이야. 그러면 게임이 끝나죠. 왜? 그럼 나머지는 뭐야? 당연히 콘도미니엄인데 콘도미니엄이 없다는 소리죠. 그럼 뭐야? 기관과 제휴된 콘도미니엄이 없는 시도가 있습니다. 주어진 자료에서 판단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말고도 있을 수 있겠는데 뭐 그냥 서울시만 봐도 이게 리얼 선지의 정오 여부는 우리가 해석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보존과 페르미온이라는 2개의 방이 있다. 1부터 20까지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데 20개의 주머니가 있다. 페르미온이라는 방에 들어가면 한 번에 3개의 공을 뽑고 제곱의 합 보존을 들어가면 주머니에서 공을 1개 뽑고 그 공을 넣어서 뽑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외되는 게 페르미온이라면 보존은 계속 20개를 유지된 상태에서 하나를 뽑겠다라는 겁니다. A군은 둘 중 하나의 방에만 들어가고요.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알려준 숫자가 14보다 작다. 어떻게 판단할까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1부터 20까지니까 1의 제곱과 2의 제곱 이렇게 차근차근 가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순서대로 1, 2, 3을 뽑았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9, 14가 되겠죠. 근데 뭐래 문제는? 14보다 작은 수였다. 그러니까 13 이하라는 소리죠.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페르미온에 간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보존에 들어가도 1, 2, 3을 뽑을 수 있긴 한데 지금 보존이든 페르미온이든 가장 작은 수를 뽑았는데도 14면 14보다 작은 수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가 빠져야겠지. 그러니까 뭐 1의 제곱을 2번 뽑거나 뭐 2의 제곱을 1번 뽑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14보다 작은 수가 되는 거지. 근데 얘는 중복이 돼. 페르미온은 어때? 한 번 뽑으면 이제 그 수는 영영 못 뽑는 건데 얘는 중복이 가능하지. 그럼 얘는 무슨 방? 반드시 보존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존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14보다 작은 수를 뽑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니은 보존이란 방을 들어갔다. 108을 뽑았는데 A군이 뽑은 게 20666이다. 그럼 보존에서 108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얘네 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말을 해줬지.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건 뭐야? 페르미온에서 108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져야 되거든. 자, 108은 이거부터 보자고. 11의 제곱은 121이거든. 그러니까 108이 나올 수 없으니까 10의 제곱부터 보자고. 얘가 108이 되려면 이제 나머지 8을 어떻게 해? 제곱수에 2개로 가려면 이거밖에 없거든. 근데 얘는 페르미온에선 불가능한 숫자잖아. 왜냐면 2의 제곱이니까 2를 2번 뽑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제거를 해. 그럼 9의 제곱이라고 볼게. 81이지. 그럼 108에서 빼주면 27이다. 이거죠. 근데 27이요. 그러니까 어떤 제곱수 2개의 합으로 27이 가능할 수 있나? 불가능합니다. 기껏해야 제곱이라 해봐도 1의 제곱, 2의 제곱 4, 3의 제곱 9, 4의 제곱 16, 그 다음에 5의 제곱 25. 얘는 안 되니까 포기하고. 이거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얘를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못 만듭니다. 불가능해요. 그 말은 안 된다는 거지. 여기다 X를 하자. 자, 그럼 8의 제곱도 보자. 8의 제곱은 64입니다. 108에서 빼주면 42가 나오죠. 44? 자, 그럼 44 똑같습니다. 얘도 어떤 제곱수 2개를 합쳐서 44를 만들 수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 이때는 25를 살려줄게. 너 사면 해줄게 내가. 특별 사면. 그러면 얘 44 될 수 있는 거 있나? 되겠죠. 뭐가 됩니까? 안 됩니다. 기껏해야 25랑 16도 하면 41이잖아. 이게 끝이야. 아니 36도 있잖아요. 있는데 뭐 얘네 둘이 더해서 45인데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7의 제곱 볼게요 여러분들. 49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108이니까 50이니까 59가 되네. 자, 59는 뭔가 막
될 것만 같아. 하지만 안 됩니다. 25, 36 더해도 61이고요. 얘네 둘 더해도 52고요. 그 다음에 7의 제곱 49 더해도 10이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6은 볼 필요 없어. 왜? 여기 6의 제곱 얘 케이스밖에 없으니까. 그럼 5의 제곱으로 이거 다 이렇게 그러니까 설명하니까 이렇게 다 봐주는 겁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딱 봐도 안 돼. 자, 73이거든. 73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얘는 이제 숫자가 크니까 좀 가능해 보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될 수가 없어요. 7의 제곱까지만 봐도 다 각이 나오는데 73이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8의 제곱이 64거든. 기껏해야 얘네 둘이 더해서 68이 되고요. 이거 되나? 9의 제곱과 지금 여러분들 8의 제곱이었죠? 얘네들이 잠깐만 뭔 73이야 깜짝 놀래라 83이잖아 그러니까 73이었는데 잘못 썼는데 83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어요 64에다가 25 더해도 안 되고 16 더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다 안 돼 그럼 이제 4의 제곱까지 이거 다 이렇게 귀찮긴 하다 근데 설명을 해야 되니까 92니까 92도 가능한 게 있을까? 9의 제곱까지만 보면 되거든요. 안 되죠. 64 더해도 64 빼면 뭐가 됩니까? 28이죠. 28 나오는 거 있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나가 보면 되는 건데 3의 제곱은 9니까 빼주면 99가 되나요? 자, 99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여기? 없습니다. 이것 또한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 안 되고 2의 제곱은 이제 이거 아까 이 경우가 있으니까 넘어가고 1의 제곱은 당연히 안 되겠죠. 107인데 107을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10의 제곱이니까 100이 있겠죠. 그걸 빼봐야 7인데 그거 아니면 81을 빼주면 뭐가 됩니까? 26인데 얘는 제곱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찌됐건 안 된다. 그 말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보존이라는 방에 가서 얘네 두 개의 조합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니은에 굉장히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 어쩔 수 있나요? 정답이 4번으로 나오네요. 출제위원이 배려한 걸까요? 개인적으로 배려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게 했으니까 디귿리을 안 봐도 선지로 답이 나올 수 있게 그러니까 분명하게 답이 도출될 수 있게끔 뭔가 배려해 준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해야겠지. 자, 108이 나올 확률은 자,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거 알았잖아. 근데 왜 잠깐만. 페르미온이라는 방을 나갔다 들어왔을 확률 없습니다. 이거 같은 선지구나.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했구나. 왜냐면 얘를 알면 얘네들은 그냥 바로 나오니까. 하긴 출제위원이 우리 그렇게 배려해 줄 수가 없어. 0%예요. 0이에요. 리을은 왜 같을까 봤더니 108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잖아. 그것도 여긴 친절하게 보존이란 방을 들어갔다고 대놓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자, 좋습니다. 첫 번째 2를 뽑고 2를 뽑고 세 번째 10을 뽑을 확률이 25%다. 야, 20 뽑았다는 거잖아. 얘네 둘 조합밖에 없다며. 그럼 50%네? 이렇게 볼 건가요? 그래서 얘는 틀렸어. 답이 아닌데요? 근데 만약에 여기 기억 니은이 여기가 기억 디귿이 아니라 기억 니은이었으면 2번 선택하는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의외로. 진짜로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 간단하지. 자, 20이 있어. 자, 이걸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22. 또 얘를 12.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순서대로 우리가 나열한 것 뿐입니다. 첫 번째 2를 뽑고 두 번째 2를 뽑고 세 번째 10을 뽑았습니다. 첫 번째 2를 뽑고 두 번째 10을 뽑고 마지막 2를 뽑았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조합은 하나가 맞는데 얘를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가 된다고. 나머지 666은 똑같으니까 하나가 되겠지. 그럼 4개 중에 20은 뭐야? 하나잖아. 그래서 25%라 이 소리입니다. 됐죠? 30번 갑니다. 백각이랑 12시신 제도를 배합해 사용. 섞어 썼다는 거지. 뭘 배합이란 표현을 쓰냐? 그냥 혼합해서 썼다고 하면 되지. 배합은 이럴 때보다 약간 콘크리트 이런 거 막 배합할 때 이럴 때 쓰는 말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낮밤의 길이와 일출일몰의 시각을 계산하기 위해 밤의 길이인 야각을 구하고 백각에서 이를 감해 낮의 길이인 주각을 구했다. 12시신으로 균등하게 나눴다. 그런데 백각은 12시신의 정수배가 되지 않으므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0을 12로 나누면 8.xx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8 더하기 12분의 4, 즉 3분의 1이 된다. 그러니까 8.3333 이렇게 나온다고. 정수배가 아닌 거잖아. 그래서 일각을 60분으로 나눠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역법 계산할 때는 또 다른 분법을 사용했대. 그러니까 선명력이라는 걸 썼는데 이건 뭐냐 봤더니 1일 백각
다음에 일각을 84분. 그러니까 선명력에 따르면 하루가 8,400분이라는 소리겠죠. 신라에서는 야각의 계산에 있어서 밤 시간을 5경으로 나누고 1경을 다시 5점으로 나누는 경점 제도를 썼다. 그렇다고 합니다. 계산 문제네요. 신라의 일반적 시간 계산에 따르면 1시시는 일반적인 건 여길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1시시는 몇 그거예요? 몇 각 이걸 물어봤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일반적인 걸 따지면 1각이 60분이니까 100각이면 6000분이잖아. 1시신을 물어봤으니까 얘가 하루가 12시신으로 균등하게 나눴다고 했죠. 정확하게 500으로 나눠 떨어집니다. 500분. 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1각에 60분이었죠. 나누면 되죠. 얘 나누면 8각에 몇 분이 남죠? 480이니까 20분이 남겠죠. 그래서 1, 2번 중에 답이 나오겠다 라는 겁니다. 하루 중 4시신이 밤 시간이었다면 총 12시신이 하루였죠. 12분의 4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3분의 1이네. 그러면 아까 선명력에 따르면 하루가 100각에 1각당 84분이니까 8,400분이죠. 여기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는 나눠지면 2,800분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게 밤의 시간이라는 거지. 그런데 밤의 시간 전체를 물어본 건 아니고 1경이라고 해서 또 나눠야 돼. 그러니까 밤 시간을 5경으로 나눴다는 거잖아. 그럼 얘를 5로 나눠야 된다는 소리지. 굉장히 좀 복잡하네요. 이게 바로 1경이다. 그래서 560분을 의미한다 하면 좋은데 또 각 표현을 했으니까 나눠야지. 뭘로 나눌 건데? 60으로 나눌 겁니까? 아닙니다. 얘는 선명력이라서 84로 나눠야 돼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86에 48, 504. 그러면 6각 56분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0번의 정답은 1번. 31번 볼게요. A, G에게 기내식을 제공하는 순서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린이 식사를 가장 먼저 제공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미리 주문한 사람의 하나에 제공하며 어린이와 동승환자도 함께 제공. 특별식 두 번째. 이 네 가지가 있대요. 근데 이것도 미리 주문한 사람. 그러니까 이거지. 앞이랑 뒤인데 이렇게 순서로 가는데 같은 열일 때는 여기 안에서부터 이렇게 모여지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가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자, 어린이와 동승했고 어린이 식사를 미리 주문했습니다. 그럼 누가 봐도 첫 번째 1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 우리가 대충 예상해 볼 수 있어요. 특별식을 주문하지 않고 동승한 친구는 자기는 주문하지 않았으니까 순서에서 밀리겠지. 어린이 식사 주문한 사람이 A밖에 없네. 그럼 얘가 1등이네. 이게 뭐야? 저칼로리식이니까 특별식이죠. 그럼 얘가 두 번째가 되겠네? 나머지는 그냥 다 해당 안 되는 것 같고. 그럼 A, 2로 시작하는 게 뭐죠? 네, 2, 3번 중에 답이 나오겠네요. 그럼 B냐 F냐만 보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머지 다 안 보고 귀찮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다고 했지. 그러니까 동시에 가는 거야. 여기든 여긴 상관없어. 근데 같은 열이야, 두 번째 열. 동시에 진행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창가 쪽이네 싶었는데 얘가 창가 쪽 그 바깥에 있고 얘는 창가 쪽 자리긴 한데 얘보다 이렇게 한 칸 밖에 나와 있어. 얘가 먼저 간다라는 거죠. 잠깐만. 맞아? 맞지. 그래서 F를 해주고 그 다음 당연히 B가 되겠지.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하고. 3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2번. 도자기 장인 A의 제자들이 몇 명까지 배출되면 도자기 제작자들이 하루에 만들 수 있는 도자기 개수가 최대가 되는가?
자, 볼게요. 장인 A는 제자 1을 길러내고 1은 2를 그런 식으로. 자, 일단 장인 A부터 볼게요. A가 최초에 100개를 생산합니다. 근데 이제 A라고 썼으니까 알파벳으로 가자. A가 혼자라면, 그러니까 이제 0명인 상태지. 하루에 100개씩 생산할 수 있는 거다. 그죠? 근데 만약에 제자 한 명을 키웠어. 바로 B라는 제자를. 자, 그럼 좋아. B를 이제 키워놨으니까 안타깝지만 자기는 좀 쇠퇴를 해서 그러니까 10개가 감소를 했어요. 그럼 B는 뭐야? 100이야? 아니지. 뭐 스승님의 최초 1일 도자기 생산량 이거일까 이거일까? 최초는 얘가 아닙니다. 얘지. 얘보다 20개 적은 거지. 그럼 80이 되는 거잖아. 규칙이 있네 이거 딱 봐도. 한 번만 더 해보면 확실해지겠다. 지금 약간 긴가민가 하는데. 자, 최초 스승. 그러니까 얘가 얘를 가르친 건 아니야. 얘가 얘를 가르친 거야. 근데 어쨌든 얘랑 영향을 받아. 문제에서 그게 나왔고. 그러니까 얘는 이거 요거 10개씩 해서 80이 된다라는 거지. 자, B는 뭡니까? 80개를 생산했어. 근데 얘가 뭐야? 떨어지는 거죠. 얘를 생산했으니까 몇 개? 20개, 10개. 10개죠. 70. 얘는 뭡니까? 스승님의 최초 이거보다 20개 적다고 했지? 60입니다. 여기서 딱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40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건 뭐야? 100, 그러니까 19, 8, 7. 그러니까 이거 숫자 퀴즈예요. 수리 퀴즈.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야. 그럼 제자가 0명일 땐 100이고 제자가 1명일 때는 170이고 3명일 때는 뭡니까? 210이죠. 이건 지금 4명인 상황, 잠깐만. 2명일 때는 210. 얘 이제 3명일 때의 상황이죠. 220. 자, 얘는 그럼 뭐야? 4명일 때죠. 제자가 60, 50, 40, 31이니까 50, 90, 140, 200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좀 최고 고점 피크를 찍고 200이라고 한 것은 다시 쇠퇴를 하는 지금 그런 그림을 볼 수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최대값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얘는 몇 명? 한 명, 두 명, 세 명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1번과 32번은 이 문제의 핵심만 좀 캐치를 하면 굉장히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33번.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을 모두 골라라. 테스크 포스 팀인데 모파 외교관 후보자라 모파라고 했구나. MOFA가 외교부 그거거든요. 명칭인데 약자로 상호 친구로 등록한 경우 그건 당연하겠지. A가 B를 삭제했다면 A는 상대방 B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송을 못하는데 하지만 상대방 B에게는 여전히 A가 친구로 등록됐다면 그러니까 보낼 수만 없는 거구나. 삭제를 하면 이거 사례형 문제네. 기억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를 넘어간다면 그냥 찍고 과감하게 넘어가고 풀 거면 제대로 풀어야 됩니다.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 예슬은 남원이에게 자, 예슬은 남원을 등록했으니까 보낼 수 있죠. 남원은 얘도 받을 수 있지. 얘는 받을 수 있지. 그러니까 당연히 받지. 예슬을 삭제를 했어도. 왜냐면 예슬이 남원을 등록한 상태니까. 자, 그럼 남원이 보란에게 보란 됐지? 그럼 보란은 뭐야? 최종적으로 양동에게 양동 됐잖아. 남원을 친구 목록에 삭제했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얘가 남원이한테 메시지를 못 보내는 거지. 남원은 얘를 등록했기 때문에 보낼 수 있고 그럼 보란은 읽을 수 있습니다. 삭제한 사람이 보낸 메시지는 읽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 없었으니까. 그럼 기억은 돼. 가능하고. 남원이 양동이에게 가능합니다. 양동은 이거를 예슬이에게 되지. 3일 뒤 예슬은 양동에게 남원만 친구로 등록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빼고 니은이 안 되니까. 그럼 디귿도 안 되겠지. 디귿은 여러분들 해보세요. 똑같으니까. 리을 볼게요. 예슬은 남원에게 가능합니다. 등록했으니까. 남원은 잘 모르겠다며 보란 다 가능한 거잖아. 그럼 보란은 예슬에게 등록을 했으니까 다 가능하고. 자, 마지막 미음. 예슬은 남원이
남원에게 메시지를 전송을 했어요. 되지. 남원도 예술이를 친구로 등록했으니까 되죠. 니은 디귿이 안 되는 거죠. 2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어요. 근데 의외로 그렇게 어렵진 않았네요. 34번. 경기 규칙과 경기 결과를 근거로 판단할 때 단체전, 대여상, 수상, 부처, 그 다음에 개인전, 대여상, 수상자가 속한 부처 골라달라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단체전은 부처별 참가자 중 1, 2, 3번 번호표를 받은 사람이 잡은 물고기만 개측. 자, 일단 참가자 3명 미만인 거 볼까요? 여기 있다. 그럼 2부처는 아니다 라는 거죠. 어차피 2도 없어. 그러니까 단체전은 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부분 값을, 그러니까 가장 큰 두 개만 뽑아서 더해서 그게 가장 큰 부처가 단체전 수상자고, 개인전은 그런 거 없고 그냥 무슨 물고기든 가장 긴 거. 하지만 그 긴 수치가 똑같으면 요 순서로 이제 매긴다라는 거죠. 볼게요. 자, 붕어 초과한 거 5cm, 잉어 얘 마이너스 2. 일단 써놔. 뭐 표현이 좀 이상해도 매기 3. 마이너스도 엄연한 수치니까 둘이 어차피 뭐 고려 안 해도 됐네. 8. 비 안 봐도 되지 않아요? 비 안 봐도 되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봐야 되는데 선지에서 없으니까 그냥 A, C, D만 볼게요. 자, 매기는 이거 와 치졸하다 진짜. 붕어, 잉어, 매기, 붕어, 잉어, 매기 해놨다가 붕어, 잉어, 매기로 알아서 이거를 헷갈리게끔. 이거 못 봤으면 이제 붕어 뭐 10cm니까 15로 했을 거 아니야. 매기는 2cm인데 진짜 치졸하다. 와, 이딴 식으로 해놓냐. 잉어는 이제 3cm. 잉어 32cm니까 똑같아도 뭐 12. 그럼 얘는 가장 큰 거니까 15가 되겠죠. D 마지막 볼게요. 매기 30. 7. 붕어 8. 붕어 얘는 필요 없고 붕어 얘 10이니까 10. 17. D네. 자, 개인전 수상자 볼까요? 가장 큰 친구를 찾아야겠죠. 잉어 참가자 가장 크고요, 현재.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32로 가장 큰데 같을 땐 뭐다? 붕어, 잉어, 매기 순위가 붕어. 즉 여기서 나오겠네. 개인전 수상자가 2에서 나옵니다. 4번이요. 되게 굉장히 독특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4번이. 자, 그 다음에 35번. 표와 선호 기준을 따를 때 선택할 제품이 짝지어 중으로 옳은 거는, 여러분들 만약에 35, 36을 봤어. 실전에서. 물론 이 두 개를 다 풀고 다 맞추면 진짜 최고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수험생들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에 뭐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절대 부족한 게 아닙니다. 피셋이라는 시험이 그렇게 악랄하고 어려운 그러니까 무서운 시험이라 그래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얘네 두 개를 다 찍고 넘어가느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찍고 하나는 반드시 풀어 맞추고 넘어가느냐의 그 기로에 서 있지.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얘 말고 얘를 반드시 풀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런 문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그런 문제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요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건 내가 가르쳐준다고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걸 체화라고 하는데, 스스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그 감이라는 게 생겨요. 그 감에는 당연히 문제를 보는 안목도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어떻게 뭐 매뉴얼 느낌으로다가 좀 뭔가 좀 표현을 좀 해본다면, 막 이런 선호도가 있고 뭘 선택할 것으로 뭐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뭐 얼마, 그러니까 확정, 딱 봐도 확정이 되는 걸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아니면 뭐 이런 경우로 가능한 것은, 그럼 당연히 확정이 되는 게 더 쉽습니다. 아시겠죠? 얘는 딱 확정이 되잖아. 얘도 진료 시작 시간 확정되는 거 맞긴 하거든. 근데 얘 딱 봐봐. 환자 10명 고려해야 돼. 당연히 얘를 푸는 게 맞죠. 볼게요. 민주부터. 보습력이 뛰어난 거. 자, 이 별이 많을수록 우수하다. 제품의 크기는 용량에 비례하다. 우수하니까 반짝이 수분 톡톡. 잘 발리는 거 발림성. 똑같은데? 그럼 일단 체크만 해놔. 둘 중에 하나 반드시 선택.
이걸 이렇게 체크. 이렇게 해야 되나? 둘 다 선택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언어 논리에서 이제 뭐 배타적 선언지다 연병하는 거 있는데 귀찮았으니까 뿌이 표시를 쓰거든요. 자, 호성이 봅니다. 발림성, 보습력, 향 모두 우수할수록 좋다. 그러면 여기 두 개가 또 이제 난이네. 근데 얘는 마지막에 가격이 낮으면 좋겠다. 가격이 낮습니다. 반짝 엄청 싸네요. 얘에 비해서는. 그럼 수분 톡톡이다. 자, 유진이 마지막 볼게요. 향이 일단 좋아야지 3개로 압축됩니다. 그 다음에 발림성 똑같네. 근데 얘는 마지막엔 뭐야? 제품 크기가 작은 게 좋겠다. 용량에 비례하니까 용량이 작으면 크기도 작은 거지. 셋 중에서 가장 작은 반짝이를 선택하겠지. 그럼 이제 선지에 의해서 민주는 수분 톡톡이 되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3번이 정답입니다. 어렵지 않죠? 36번은 어려운 문제가 딱 봐도 맞습니다. 자, 36번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이 환자의 진료 시각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진료와 검진으로 나뉘고 있어요. 그래서 10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10시부터. 진료는 접수 시각 순으로 하는데 진료 예약과 미예약 환자가 동시에 대기하는 경우에는 진료 예약 환자를 우선으로 한다. 5분마다 50분의 종류. 왜 50분일까? 10명이니까 5분씩 정확하게 10시 50분에 종료된다라는 소리겠죠.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는 없고 검진 환자는 접수 후 검진을 시작하고 검진을 받는 데는 10분. 그러니까 진료와 검진이 다른 거죠, 지금. 검진이 끝난 순간 진료가 진행 중인 환자가 없으면 진료를 받고 그것만 봐도 머리 터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다음 순번으로 넘어간다. 이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딱 봐도. 진료실은 한 개 있고요. 진료실에는 한 명만 들어갈 수 있고 하지만 반면 검진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교차해도 된다. 시간이 뭐 그걸 의미하는 거죠. 소요 이동 시간 무시. 자, 한번 가보죠. 접수 시각은 접수 순대로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예약을 했냐 안 했냐, 검진을 받고 오느냐,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 10시에 열죠. 10시 오픈하기 전에 미리 와 있는 사람은 현재까지 4명.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진료받을 사람 누구? A 아니면 C? C죠. 억울하긴 하지. 6분 일찍 왔지만 미리 예약을 했어. 어쩔 수 없죠. 예약을 한 사람을 당연히 우대하니까. 그럼 C부터 받아야겠죠. 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C를 써볼게요. 시간을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뭡니까? 검진을 해야 됩니다. 검진은 여기다 쓸게요. 진료 여기. 물론 이제 여기 다시 또 B가 나오겠지. 왜? 검진 받은 사람 바로 진료를 해야 되니까. 10분까지 진료를 받겠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10시 5분이야. 그럼 벌써 EFG까지 왔어. A가, 그러니까 C가 가장 첫 번째 진료를 받는데 끝나기 직전까지 온 사람들이 EFG다라는 거죠. 자, 근데 F는요, 그러니까 예약을 했지만 얘는 검진이거든요. 그럼 얘는 오자마자 바로 검진을 들어가면 됩니다. 왜? 검진은 사람들 겹쳐도 된다고 했잖아. 얘는 13분까지 받겠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B랑 F가 빠진 상황에서 5분부터 10분까지 이제 진료를 받아야 되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 예약한 사람이 없으니까 A 당연히 받아야겠지. 언제까지? 10분까지. 자, 그럼 10분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C, A 받고 이제 D 차례인가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 봐야 됩니다. D냐 B냐가 문제인데 얘네들 예약 안 했죠. 근데 검진 끝났죠. 검진 끝나면 다음 진료 환자분 들어오세요 하겠죠. 간호사분이. 맞죠? 그럼 B가 들어가야 될까? 누구야? D가 들어가야 될까? 당연히 B가 들어가겠지. 억울하겠지. 얘는 검진도 받고 진료도 받고. 근데 뭐 억울합니까? 얘는 9시 30분에 D보다 먼저 와서 했으니까. 그럼 B가 돼야 된다. 조심해야 돼요. 이거 D 아닙니다. 그럼 D가 10시 15분까지 받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좋아. C, A, B까지 다 해결이 됐어. 그리고 드디어 이제 내 차례가 오나 싶었어. 하지만 진짜 미안한데 F가 예약을 했거든. 그리고 얘가 지금 13분에 끝나지. 그럼 얘도 이제 대기를 해야겠지. 왜? 15분부터 20분까지의 진료를. 그래서 지금 D가 받아야 되는데 억울하게 또 D는 밀려나요. 왜? 얘 때문에. 근데 F는 신나게 또 10시 20분까지 진료를 받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진 손님들 이미 와 있네 얘네들. 자, 얘네들도 보자. H인가? H는 10시 17분까지 검진을 받네. I까지도 있구나. I는 몇 분까지? 10시 24분까지. 좋아. 자, 그럼 됐어. 자, 그럼 20분부터 25분까지 가야겠지. 근데 얘 17분에 끝나. 그럼 얘도 지금 17분부터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 맞죠? 근데 H는 또 진료 예약을 했네. 그러니까 D는 지금 굉장히 억울한 거야. 열받고. 얘네 둘은 지금. 근데 어쩌겠어. 예약한 환자 먼저 해야지. 그러니까 뭐냐면 온 시각이 몇십 분이 늦은 건 맞아. 근데 얘네들이 지금 진료받는 시간에 대기하고 있는 애들이면은 또 다 대기하고 있는 애면은 틀림없다고. 대기하고 있는 애들이 똑같은 거잖아. 그럼 그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가린다고 했잖아. 뭘로? 이 예약 여부로. 그러니까 얘 또 H가 돼야 돼. 억울하지만. 이해되죠? 자, 그리고 됐어. I도 또 예약을 해놨네? I도 또 받아야겠네. 진짜 억울하겠다. 이렇게 되면. 근데 얘 이제, I까지 검진을 했고. 31분에 이제 온 거지. 자, 그럼 이제 남은 사람이 뭐예요? 30분에 하고 얘는 31분에 왔으니까 볼 필요가 없고 HI도 됐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누구야? D랑 E랑 G가 되죠, 여러분? 그럼 당연히 얘네들은 이제 예약을 안 했잖아. 그쵸? D가 돼야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D. 괜히 색깔 바꾸는 거 아니에요. 헷갈릴까봐 최대한 중요한 부분에는 이제 색깔을 바꿔서 좀 하는 거지. 뜬금없이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좀 색깔 바꿔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나만 귀찮지. 그걸 왜 하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D가 진료를 받았어. 아, 그럼 이제 E하고 G하고 J 하면 되겠네 싶죠? 아닙니다. 얘 31분에 왔죠? 그럼 이미 지금 이거 얘 진료받는 순간 대기하고 있었네. 그럼 대기하고 있는 애들이 누구야? 여기다 쓸게요. E, G, J거든? 그럼 여기서 지금 유일하게 예약한 애가 누구야? J잖아. 나머지 이제 변수 이제 아무것도 없다. 그쵸? D2로 가면 된다. 그쵸? 이해됩니까? 아, 잠깐만. D를 왜 D를 왜? E랑 G가 있는 거잖아. 맞죠? 끝났어, 이제. 그럼 이제 뭐야? 문제에서 이제 E의 진료 시각을 물어봤어. 또 45분에 끝났다고 신나게 5번 체크하지 말고 진료 종료가 아니라 진료 시작 시간. 아, 그러면 40분이구나. 4번이 정답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이제 이 실본부터 문제를 봐왔잖아. 지금 가장 이제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36번의 정답은 4번. 이거는 이건 좀 너무한다. 이걸 왜 이런 문제를 갖다 놨지? 그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수학 그 삼각형의 이제 외심과 내심 이런 걸 배우거든요. 내접원, 외접원 해가지고 이게 이제 고딩 때 좀 확장되면 이제 삼각함수 들어가고 삼각함수에서 뭐 또 코사인 법칙, 뭐 제1법칙, 2법칙하고 뭐 덧셈 정리, 합성, 분해 해가지고 거기서 한 번 더 넘어가면 이제 미분과적분으로 가는 거거든요. 미분적분은 삼각함수에서 시작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미적분이 보통 시작할 때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삼각함수 얘기하고 뭐 쌍곡선 함수, 역삼각함수, 뭐 역쌍곡선 함수에서 뭐 하이퍼볼릭 사인 뭐 이지랄하면서 계속 이렇게 스토리텔링 식으로 이제 팍 퍼져 나가는 게 미적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어떻게 보면 좀 근간이 그런 식으로 좀 이어지는데 이걸 문제로 낼 줄은 몰랐는데 옳은 거 일단 골라봅니다. 좀 읽어볼게요. 삼각형의 내부. 자, 꼭지점과 변이라는 건 알 겁니다. 얘네들이 꼭지점, 얘네들이 이제 변이라고 하겠죠. 근데 내부니까 이 안에 어느 한 곳이겠죠. 한 점을 표시할 때 지금 이렇게 예시를 해놓은 거야. 세 개의 좌표축을 사용하는 무게중심 좌표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위 삼각형에서 내부의 한 점을 P로 잡았을 때 P. 이게 삼각형 PBC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다 아실 거야. PCA. PAB의 차례대로 면적이 XYG래. 좌표값을 어떻게 구하나 봤더니 X좌표값, Y좌표값, Z좌표값은 각각 이런 식으로 구하더라. 이 넓이잖아. 이 전체 넓이에서 X, 전체 넓이에서 Y, 전체 넓이에서 Z로 정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의 각 꼭지점의 무게중심 좌표계로 나타났을 때 얘는요 1,0,0,0
얘는 여러분들 그냥 찍고 넘어가는 문제가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수학을 좀 뭔가 잘 알거나 이쪽에 뭔가 좀 잘 알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거 쉽게 풀겠지만 아닙니다. 이거 웬만해서 넘어가는 게 맞는 문제거든요. 참 어이가 없네. 자, 기억 볼게요. 이거부터 보고. 삼각형의 무게중심에서 삼각형의 꼭지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세 삼각형의 면적. 이거 무슨 뜻이냐면 얘가 무게중심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지금 아까 이 삼각형이 세 개가 만들어졌잖아요. 얘네들의 삼각형이 넓이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걸 말하는 거야. 기억. 실제로 무게중심의 정의도 그게 맞기는 해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뭐냐면 이거거든 원래.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삼각형의 한 변에서 한 꼭지점에서 그러니까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맞은변까지 이렇게 선을 그어 그 무게중심점을 관통하는. 그러면 그 무게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2대1로 내분하는 점 2대1이거든요. 그리고 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또 나뉘거든요. 얘도 또 2대1이거든. 얘 입장에서 보면 뭐야? 또 얘도 2대1이거든.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삼각형이 1, 2, 3, 4, 5, 6이 나오지 믿기 어렵겠지만 얘네들 모두 삼각형 넓이 6개 동일합니다. 이해되시죠? 그 6개 합한 게 다 전체 삼각형 넓이고요. 이게 바로 무게중심의 정의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역학 배우는 친구들 고체역학이라는 너무 좀 어려운가? 그냥 이제 그 맞지? 정역학이라는 표현이 더 친숙할 수 있겠다. 역학 배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이공계에서 여러분들 맨날 공대 생각하면 막 뭐 안경 쓰면서 이렇게 스마트해 보이고 막 컴퓨터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뭐 코딩 멋있게 하는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 공대도 굉장히 분야가 많아요. 그건 이제 그 컴퓨터 공학 분야고 그다음에 이제 뭐 화학 분야가 있고 물리학 분야가 있는데 보통 이제 물리학 분야에서 무게중심을 많이 써요. 그 대충 이제 기계공학, 건축공학, 토목공학 이렇게 좀 그 역학 다루는 곳들 그 좀 빡센데 이런 데에서 이제 많이 다루죠. 무게중심 그러니까 역학적으로 정의를 하면 이제 무게중심은 뭐냐면 뭐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그 중심점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힘이 작용할 때 무게중심점에 작용한다. 뭐 대충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확대되면 뭐 도심이 있고 질량 중심까지 가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찌 됐건 그 삼각형의 내심의 정의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얘 P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구해볼게요. 어차피 이 문제 설명하려면 이거 구해야 되거든. 얘가 1,0, 0,1,0, 0,0,1 이렇게 주어졌잖아. 아까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했죠? 이겁니다. 얘 이제 X좌표가 될 겁니다. 2대1로 내분. 이 내분한다는 게 뭐냐면 2대1로 내분한다. 그러니까 좌표가 XY가 있고요. Z, 오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이차원 좌표가 있다고 치면 2대1로 내분한다는 거는 그 내분하는 점의 새로운 x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얘네 내분하는 걸 더해줘요. 그 분모가 되고 얘가 이쪽으로 곱해지고 얘가 이쪽으로 곱해지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x 플러스 2z 얘가 새로운 그 내분하는 점의 그 중심점의 x좌표가 되고요. 이 두 번째 y좌표는 이거 똑같습니다. 분모는 대신 얘를 이제 여기다 곱합니다. 2 오메가 이거 y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얘는 없잖아요. 얘 없습니다. 0,0,0이에요. 그럼 이거 똑같이 하면 됩니다. 어떻게? 2대1로 내분하는 거니까 3 해주고 2는 여기다 곱해야겠지. 왜냐면 2대1로 얘랑 얘를 내분하는 거 얘가 2잖아. 얘는 1을 곱해야지. 1 곱하기 1은 1이잖아. 근데 0은 0 곱해도 0은 뭐를 곱해도 0이죠. 3분의 1만 남아. 뭐만? x좌표가. 이해되시죠? 그럼 반대로 또 얘도 볼까? 이것도 0,0,0이라고.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면 또 얘만 계산하면 되잖아. 그러면 또 3분의 1이 나와. 마지막으로 얘도 이걸 또 0,0,0으로 잡고 2대1로 내분해서 그 계산하면은 똑같이 3분의 1이 나옵니다. 이게 그대로 표현될 겁니다. 자, D급 보시면 삼각형 무게중심을 G라 하고 이를 무게중심 좌표계로 나타내면 뭐가 된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왜? 얘가 중심이라며, 무게중심. 얘네들 각각 면적이 똑같다는 거잖아. 얘를 1, 1, 1로 보자고. 그럼 3분의 이게 X좌표라며 그 만들어지는 얘가 1이잖아. 얘도 3분의 1, 1, 1이니까. 이렇게 봐도 되고. 어찌됐건 디귿은 맞아요. 니은 봅니다. 각 꼭변에 제외한 삼각형 내부의 중심을 무게중심으로 나타냈을 때 각 좌표값의 xyz는 정수로 표시되는 건 아니고 0과 1 사이는 맞아요. 왜? 3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이 똑같아요. 디귿을 보면 그러니까 디귿 결과를 니은이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옳은 선지입니다. 이거 좀 뒤바뀌었거든요. 틀려요.
왜냐면 3분의 1이 정수는 아니잖아. 얘 소수잖아. 이해되시죠? 그 기억. 사각형 ABC의 세변 ABBC 위에 존재하는 점 중에서 꼭지점 ABC를 제외한 나머지 점의 무게중심 좌표기를 나타냈을 때 당연히 0이 됩니다. 왜 0이 되냐면 여기를 잡았잖아요. A를 봤을 때 얘는 X가 1이지만 나머지가 0이죠. B를 잡았을 때 Y가 또 1이고 나머지가 0이고 얘는 0, 0, 1이고 그게 왜 그러냐면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전체가 사각형의 이 넓이를 보는 거고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전체가 얘거든요. 얘 입장에 봤을 때는 얘 이거고 그러니까 얘가 C가 여기 있다면 삼각형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얘 위에 이게 전체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은 얘 아래는 이거고 얘 이건데 그렇게 보면 얘 입장에서 봐도 결국 전체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는 그러니까 반드시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1과 A, B를 보면 X와 Y만 지금 노란하고 있잖아. 근데 Z가 지금 0이잖아. 이것도 봐봐. 0, 1, 0이고 0, 0, 1이면 Y와 Z는 1과 0인데 얘는 계속 0으로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BC는 X가 0으로 그러니까 이게 X좌표가 0으로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고 AB 선분은 뭐냐면 얘는 Z가 계속 0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야. Z가. 얘는 X가 0이고. 그럼 이제 눈치 빠른 사람들 바로 나오겠지. 여기는 그럼 Y가 0으로 유지되겠네요? 맞지? X, Y, Z니까. 0, 0 계속 유지되잖아. 얘는 변한다고. X와 Z는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변한다고. 그 변하는 게 0과 1 사이고 그건 정수가 아니라 소수로 표현된다고. 이해됩니까? 아니 내가 지금 상황 판단 해설을 하는 거야. 수학을 가르치는 거야. 어찌됐건 이해되셨죠? 반드시 0입니다. 한 개만. 이해됐죠? 그러니까 맞아요. 기억 디귿 맞고 니은 틀리니까 일단 제거를 좀 해보면 리을까지 봐야겠네. 자, 삼각형 ABC 내부의 변 BC와 평행한 자 여러분들 봐봐. 이게 뭐냐면 여기 내부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점을 찍었다. 평행한 걸 이렇게 그자라고 해. 그리고 뭐라고 했어? 여기 그 존재하는 점 두 개를 찍어. 그리고 무게중심 좌표가 나타나면 P1, P2는 표시되고 X1과 X2는 항상 동일하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점을 찍는 거잖아.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럼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얘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없고 그냥 삼각형이 두 개가 나오겠죠. 그 넓이가 똑같을까 다를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왜 똑같으면 X좌표가 동일하냐? 아까 그러니까 X, Y, Z 할 때 얘 X의 넓이가 그 X좌표 값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왜냐면 얘는 이제 분모니까 동일하니까 모든 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 X1, X2가 동일하지. 아니면 내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봐봐. A, B 선분에서 지금 1과 이 왔다 갔다 한다고 했지. 가변한다고 했지. 이거 옮길 때마다. A, C도 보면 1과 0. 즉 뭐냐면 X가 왔다 갔다 할 때 이 높낮이가 변한다고. 이해되십니까? 얘도 변하고. 근데 이렇게 한 손으로 딱 그으면은 어느 점이 평행하잖아. 이게 X좌표가 동일한 겁니다. 물론 얘가 내려가서 여기 있으면 뭐야? X좌표 동일하겠지. 뭘로? 0으로. 이해되시죠? 그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봐도 돼요. 지금 사다리꼴인데 이거랑 똑같은 느낌이에요. 사다리꼴이 이거 지금 윗변 아랫변이 평행한 거잖아요. 여기 점 이렇게 두 개를 찍어. 이거 물어보는 거야. 이게 P1이고 이게 P2고. 근데 이게 넓이가 똑같습니다. 왜요? 왜 똑같나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인 상식이 필요한 문제인데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높이랑 밑변 곱하기 나누기 2 혹은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맞죠? 그래서 얘를 뭐 B, H라고 하면 2분의 BH로 우리가 막 공식들 많이 외우잖아. 얘랑 왜 똑같겠어? 이 밑변을 공유하잖아. 왜냐면 지금 꼭지점에서 이게 내린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가 똑같고 이 높이도 똑같잖아 지금. 이해됩니까? 그래서 넓이가 같은 거야. 넓이가 같다는 게 무슨 뜻이지? 요거 X좌표의 그 X좌표가 욕 나오네. 욕하면 안 되겠지만 이거잖아. 얘가 동일하다고. 이게 넓이인데 얘는 당연히 동일하지. 모든 그냥 어떠한 상황에서 다 동일한 거잖아 넓이가. 그러니까 이 좌표가 동일할 수밖에 없지. 왜? 넓이가 똑같으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리을도 맞아요. 와 진짜 열정적으로 해설했다. 38번. 다음 조건과 연주곡과 악기를 판단할 때 이것도 어려운 문제네. 6명이 연주 가능한 곳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A는 얘는 뭐 수학적인 부분이 들어가서 어려운 게 아니라
경우에 서 따지는 거라. 어, A는 바이올린, B는 바이올린, C는 피아노 첼로, D는 바이올린 비올라, E는 피아노 비올라, F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를 연주할 수 있다. 각 연주자는 연속해서 연주할 수 없고 한 곡에서 2개 이상, 그건 당연하겠죠. 자, 그래서 6명이 동시에 연주 가능한 케이스를 찾아달라라는 겁니다. 1번부터 바로 봐야 됩니다. 모차르트 K488을 보면 피아노입니다. 피아노 칠 수 있는 사람이 C, E, F 3명이니까 3명 중 2명을 고르면 되니까 요거는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슈베르트 숭어 OP 114도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못해도 5명이 필요하죠. 근데 연주자는 6명이었습니다. 연속으로 연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2명을 뽑겠지. 그래도 여기서 반드시 1명은 중복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5명이 필요하잖아. 근데 연주자는 6명이라고. 그러니까 1명밖에 못 빠진다고. 그럼 반드시 여기서 걸린다니까. 예를 들어서 F가 아니라 C2를 봤잖아. 그럼 C2 빼면 F, D, A, 그러니까 C2를 했으면 나머지가 누가 남아? A, B, C, D, F 4명 남죠. 4명이서 연주 못하잖아. 그러니까 안 돼. 자, 두 번째 OP24 베토벤 봄 오프닝 24 OP24 보니까 2명이 필요하네. 아, 이것도 볼 필요 없겠네. 똑같네. 1, 2번은 지워줘서 고맙네요. 3번. 자, 유령 70 OP70-1 피바첼 3명 필요하네. 맨델스존 39 3명이니까 6명씩 나누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일단 좀 봐야죠. 그건 확실하게 모르니까. 자, 일단 첼로가 다 필요하거든. 봅니다. 첼로. 자, 첼로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C랑 F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C, F를 이렇게 고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남은 게 뭐야? 여기다 쓸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A, B, D, G, E 맞죠? 4명이 남았죠. 사이좋게 2명씩 쪼개면 될 것 같다, 그죠? 근데 바이올린도 봐야 돼. A, B가 바이올린을 할 수 있고요. D도 바이올린이 가능합니다. E는 바이올린이 안 돼. 그럼 얘는 피아노로 가야겠지. 그럼 이제 A 바이올린 간다고 치고, 그럼 B가 가야 되고, 안 되네요, 이게. 왜 안 되냐면 70-1에서 3명을 지금 뽑아서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를 했는데 첼로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딱 2개야. C, F. 그래서 빼서 남은 사람이 A, B, D인데 바이올린, 피아노로 맞출 수가 없어. 바이올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3명이죠. 얘는 피아노만 할 수 있고. 맞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얘가 피아노로 가. 그 다음에 D, B, A. 피아노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1명이 부족해. 그러니까 바이올린은 충족이 되는데 피아노 1명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3번도 안 돼. 자, 4번 봅니다. 70-1에서 488. 자, 3명 필요하고 2명 필요해. 그러니까 어떻게든 가능합니다.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슈만 OP47.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얘는 될까? 70-1에서 488.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이건 되겠지. 피아노니까. 자, 그러면 이거 2개만 보면 되겠네. 488에서 47이 가능한지. 피아노였다, 그죠? 피아노 할 수 있는 사람이 C, E, F였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C, E, F. 이건 뭐였죠? K488. 자, 여기서 이제 OP47로 넘어갈 겁니다. 자, OP47 보니까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4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첼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자, K488이 피아노가 2명인데 여기 반드시 첼로가 필요하거든. 그럼 첼로를 나눠야겠네. 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C랑 F거든. 그러면은 이렇게 보자. 여기서 얘네 둘만 연주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F가 연주할 수 있겠죠. 첼로니까. 그럼 겹치지 않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해결되지 않은 게 있어. 피아노, 바이올린, 첼라. 바이올린은 뭐 A or B에서 이제 하면 되겠죠.
그럼 비올라가 문제네. 근데 비올라는 D랑 E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E는 여기 쓰였으니까 D를 써야겠다. 그쵸? 이렇게. 자, 그럼 한 명만 더 추가하면 되는 건가? 47 피아노. 자, 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나요? 안타깝게도 안 됩니다. 왜냐면 C가 지금 피아노 두 개거든. 488이. 여기 피아노 한 명이 있어야 되거든. C2를 빼면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F밖에 없어. 근데 F는 지금 뭐야? 여기서 연주를 해야 되잖아. 이해됐죠? 그럼 반대로 여기서 얘가 아니라 이렇게 했다면 EF를 하고 여기가 C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왜냐면 EF도 피아노로 가능하니까. 그럼 A, B는 맞고 D도 맞겠지만 여기서 또 걸립니다. E가 필요하거든. 피아노가 한 명이 더 필요하니까. 이해됐죠? 그러니까 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정답을 5번으로 갖다 놨네. 열받게. 5번은 될 겁니다. 왜? 얘네들이 다 안 됐으니까. 피바 체리니까 누구 선택할까? 얘. 뭐 A, 바이올린, 첼로, C, D 이렇게 한번 해볼까? 되잖아. 오프닝 24, OP 24, 피아노, 바이올린. 자, 바이올린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야? B가 이제 안 겹치죠. 그럼 피아노 한 명만 이제 체크하면 되겠다, 그쵸? 피아노 누가 하면 될까요? 피아노를 A, C, D 했으니까 F 합시다. 자, 이 상태에서 마지막 브람스 OP 25. 피아노, 바이올린, 첼라. 자, 바이올린은 B 썼으니까 A 쓰면 되는 거고, 피아노는 C를 쓰면 되겠죠. 이제 연속으로만 안 하면 되니까 한 턴 건너뛰고 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럼 브람스 오프닝 25에서 얘네 다 됐고, 바이올린 한 명 더 필요하네. 그럼 D를 쓰면 되잖아. D도 바이올린 연주가 가능하니까. 마지막에 비올라까지. 비올라 2도 가능하네. 됐죠, 여러분들? 마지막에 첼로가 필요하거든. 근데 첼로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C밖에 없구나. 됐네. 이거 됐잖아. 잠깐만. 네, 이거 봤구나. 죄송합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다시 할게요. 자, A를 일단은 바이올린 합니다. 그다음 피아노를 누구 쓸 거냐? C 할 겁니다. C를 첼로로 줄 겁니다. C는 첼로. 얘 바이올린. 자, 그러면 뭐야? 바이올린 첼라 된 거죠. 비올라 누구 줄 거야? 비올라 가능한 사람이 D, E거든요. D, E 안 겹치죠. 그런데 D, E를 보니까 피아노까지 필요하니까 E를 피아노 줄게요. 그 다음에 D를 뭘 주면 돼?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이러면 되잖아. 그럼 A, B, C, D, E, F 다 된 거죠? 5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대급이네요 이거. 시간을 엄청 빼먹네. 힘들어. 자, 마지막 39, 40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하회탈에서 창조된 12가지 인물은 그 자체로서 제각기 고유한 개성을 가지면서 한국적 세계관을 잘나타내고 있다. 당시 사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유형을 고루 창조하고 있는데 요즘 사회에 이를 적용하더라도 상당히 적절한 개성적인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는 셈이다. 전통사회는 반상의 신분체제였지만 당시에도 인간의 슬기는 존중되었다. 따라서 하회탈을 들여다보면 탈마다 차지하는 사회적 위상이 뚜렷하게 포착이 된다. 신분이 높은 양반과 선비가 있는가 하면 신분이 낮은 초랭이와 이매가 있고, 어리석은 인물로 표현되는 양반과 이매가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슬기로운 인물인 선비와 초랭이가 있다. 백정은 조선조의 소를 잡는 천한 계급에 속한 인물이다. 하지만 하회탈이 만들어진 고려시대 본디 의미를 살려 양인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중간적이래요. 상하는 위아래일 거고 우지가 뭔 뜻이야? 속이름은 아닐 거 아니야. 야, 진짜 문제 더럽게 만든다. 우지가 뭐냐면 우매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리석다, 우매하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럴 때 우고요. 한자 보니까 맞네. 이게 지혜로울 진짜 아닌가? 그 지내놓은 거. 이게 결국 슬기로운 거랑 배치된, 그러니까 동치다 이 소리죠. 자, 사회는 남성과 함께 여성으로 구성된다. 할미, 분의 각시는 여성이며 노소에 따라 고려 출현. 여성탈은 여성이 네, 그렇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하이탈에는 그 남녀노소라는 그 자연법의 질서도 드러나지만 신분과 뭐 우매하냐 지혜롭냐에 따른 그런 상하 우지의 문제도 다 반영이 되어 있다. 하지만 얘네 둘 중에서 상하 우지, 사회 신분, 뭐 지혜롭고 우매하냐 이게 더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39번 볼게요. 옳은 거. 우지에 따라 분류되는 게 아니라 여성탈은 노소에 따라 고루 출연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성속의 관계를 중요한 형성하는 인물은 별체가 아니고요. 중입니다. 관민의 관계죠. 별체는. 인간적 지혜가 이게 지금 지혜를 슬기로 이렇게 패러프레이징했네. 동치로 여기 있다. 인간의 슬기는 존중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 슬기로운 뭐죠죠 했죠. 상하 우지 지혜 동치라는 소리입니다. 이 지문을 보니까 더 확실해지네. 등한시하지 않았어요. 존중됐습니다. 신분제가 엄격했음에도 남성의 경우 하이탈은 노소에 따라서가 아니라 아니죠. 청년, 노년, 중년에 따라 남성들도 고루 분포됐다고 하니까 5번이 또 정답이네. 다 끝날 때까지 지혜를 빨아먹고 5번으로 정답을 배치해놨는데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진 않는데 그쵸. 할매와 각시 뭐 이런 거는 이제 그 노소에 따른 어떻게 보면 자연법적 부분이라면 양반과 초랭이는 신분에 따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하 우지의 관계일 거고 본문 마지막에서 상하 우지가 더 중시되었다라고 하는 걸 봐서 5번이 정답이고 40번 볼게요. 상하 우지 중간에 백정이 있다는 건 아까 여기서 봤죠. 양인으로서 그럼 초랭이 임에는 삭제를 시키고 얘네 셋 중에 답 나옵니다. 양반 선비가 위에 있으니까 이쪽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그 신분이 그렇게 되면 선비는 이거 아니겠다라는 거죠. 얘네 둘 중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구나. 우지로 봐야겠구나. 우매한 사람들이 아까 누구라고 했죠, 여러분들? 어리석은 거, 우매한 거. 양반과 임해. 그럼 양반과 임해고 선비와 초랭이는 아까 지혜롭다고 했죠. 그러면서 양반, 선비, 계급, 임해, 초랭이 낮은 계급, 높은 계급. 됐죠? 1번이 딱 맞네요. 정답이 1번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거의 뭐 1시간 30분 동안도 진행돼서 좀 되게 러닝타임이 긴데 자 여기까지 어떻게 2013년도에 시행되었던 외교관 후보자 피스의 상황 판단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